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적 자금, 즉 나랏돈 8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항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미국 당국이 독과점인지 여부를 더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건데요. 합병 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과 유럽과 한국 사이의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는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새 기업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가격도 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독과점이니까 사실 금액대도 이제 더 이상 경쟁할 수 있는 곳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죠. 품질을 올리려면 다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품질을 조금 낮춰도 소비자들이 딴 항공사 비행기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서비스를 조금 낮춰서 비용을 낮추는 그런 행위가 가능한 거죠. 내년 말 아시아나항공을 흡수 합병해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대한항공. 최근 기업 이미지 교체부터 기내식 신메뉴 발표, 라운지 새 단장까지 곳곳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위 클래스에만 적용되는 내용일 뿐 어쩐지 일반석은 소외를 당하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대한항공에서 최근 주력인 보잉 777 항공기에 도입하기로 한 프리미엄석. 이코노미석보다 앞뒤 간격이 10cm 이상 넓고 좌우 폭도 7cm 키운 이른바 프리미엄 이코노미입니다. 여기에 일반석 승객보다 먼저 탈 수 있고 기내식도 비즈니스석 수준으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코노미 승객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333 배열이던 좌석을 343으로 한 좌석 늘려 한 줄에 10좌석씩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자 폭을 3cm씩 줄여야 하고 통로도 좁혀야 합니다. 프리미엄석을 만드는 건 좋은데 왜 이코노미를 건드리냐. 수익성을 노린 꼼수다. 독과점의 횡포다. 좌석 배열 변경을 비판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6-7시간 거리를 보잉 777 343 구조로 된 항공사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대한항공은 아니지만 정말 불편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꼬우면 네가 개인 비행기 사서 몰고 다니세요. 이런 얘기 같아요.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승객들이 가장 비행기를 탈 때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공간입니다. 이러한 어떤 공간적인 것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얼마나 좁아지는 걸까? 취재진이 직접 비행기에 타 줄어드는 폭을 가늠해봤습니다. 이 정도 길이가 3cm인데 지금 좌석도 제가 이렇게 넓다 여유 있게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3cm가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성인 남자분들 기준으로는 확실히 좀 더 딱 맞다 아니면 좀 더 좁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되게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사의 보잉 747과 787에는 좁은 좌석폭의 좌석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또 보잉 777의 343 배치는 이미 해외 대형 항공사들이 채택하고 있고 이번 개편은 오래된 좌석을 새롭게 교체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대형 항공사가 운항하는 보잉 777 기종의 일반석 좌석 배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절반 정도는 343 배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동과 북미, 유럽 항공사들로 일반석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반면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동남아시아와 한 국가 내에 여러 항공사가 있는 일본, 타이완 등에선 상당수가 333 배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경쟁자로 남아 있었다면 대한항공이 343으로 바꾸긴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항공사가 경쟁할 때에는 서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인데 독점 항공사가 되면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이런 합병에 따른 소비자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많이 검증된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승인한 조건에는 좌석 간격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합병 후 독과점으로 판단한 노선은 제외하고 해당 항공기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나라고 하는 경쟁자가 있었다면은 그런 시도를 하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제 그 시정 조치를 받은 40개 구간에서도 그런 비슷한 시정 조치를 우회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이제 공정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난해부턴 장거리 노선에서 간식으로 주던 컵라면 서비스도 중단했습니다. 난기류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반석만의 얘기입니다. 라면 제공 서비스를 일반석만 중단할 뿐 비즈니스와 1등석의 경우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역국과 커피, 차 같은 뜨거운 식음료는 그대로입니다. 역시 온라인상에선 저비용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은 난기류를 피하는 거냐, 비즈니스 승객의 안전만 예외인 거냐, 불만글이 잇따릅니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석이 일반석보다 간격이 넓어 화상 위험이 적다고 해명합니다. 또 일반석에선 컵라면 대신 단가가 더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서비스 축소보다 더 큰 문제는 가격 인상입니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결합으로 독과점이 형성된다고 판단한 노선은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14개. 합병 후 점유율과 노선별 경쟁 구도를 분석한 결과 북미 노선은 26%, 유럽 노선은 11% 이상 요금이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좌석 간격과 기내식, 수화물 등 중요한 서비스를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게 하고 평균 운임도 2019년과 비교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물론 자회사가 된 아시아나 항공과 계열 저비용 항공사 모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공정위 시정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의 결합이 최종 승인된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여간 운임을 최대 28% 이상 올려받은 겁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부과된 시정 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 조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 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초기 관리 시스템상 문제로 벌어진 일이라며 비싸게 표를 산 승객들에게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은 노선은 언제든 비행기 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회사가 정식으로 합병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아예 없어졌다, 하나의 단일 독점 기업이 되었다 하면은 이런 시정 조치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더욱 커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정부의 감시 비용, 시정 비용은 더욱 커지고, 그럴 만한 열의가 과연 정부에 계속 남아 있겠는가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항공사의 포인트 적립제도, 마일리지입니다. 직장인 조원경 씨는 10월 계획이 없던 2주 휴가를 떠납니다. 사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있어 부랴부랴 남은 항공권을 찾아 휴가를 여기에 맞춘 겁니다. 날짜가 맞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일정에 티켓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티켓 있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놀이공원 입장권, 가전제품 등을 살 수 있다는 마일리지 몰에도 들어가 봤지만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봤을 때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품들만 있는데? 라는 거였어요. 뭐 에버랜드, 그러니까 일단은 전부 다 물건이 없었어요. 솔드아웃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에버랜드 티켓 뭐 이런 걸 왜 여기서 팔지 싶은 거였는데, 그것도 막상 이거라도 써볼까 했는데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지난 6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반려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마일리지 사용처와 통합 비율 등이 심사에 미흡했다는 겁니다. 사용처가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에 비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퇴짜를 맞은 지 벌써 2달. 대한항공은 여전히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인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출혈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아시아나 화물 부문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화물 전문 항공사에 인수된 아시아나 화물 부문은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객이 취항하는 데에서는 벨리 카고가 가능하죠. 그러면 그 소량의 화물들마저도 취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소량의 어떤 그 화물들을 취합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로서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화물 부문에서 합병의 시너지는 사라졌습니다. 합병의 시너지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화물 운송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었죠. 화물 부문만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대한항공은 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런던 히스로 공항에 이착륙에 배분된 시간, 즉 슬롯을 반납했습니다. 시장에선 수백억 원의 값에 거래되지만 영국 버진 애틀랜틱 항공에 무상으로 넘긴 겁니다.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 등 유럽 4개 도시와 중국 노선의 30% 등에 대한 운수권과 슬롯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항공사들의 취향 슬롯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간에 걸쳐서
획득한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국부의 상당 부분 특히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 노선에 그런 슬롯을 대규모로 반납해서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1 상태가 되도록 했고 대한항공은 인수를 위해 운수권과 슬롯 반납이 불가피했고 앞으로 신규 노선을 더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메가 캐리어 2020년 정부와 산업은행이 두 항공사 결합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하는 등 국민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합병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취항 중인 거의 모든 국가가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고 주요 여객 노선과 화물 부문에서 사실상 아시아나의 점유율만큼 반납해야 했습니다. 다만 국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했던 공적 자금을 회수했고 지금까지는 인적 구조 조정 없이 정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아시아나를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대한항공과의 인수를 합병을 추진을 한 거고 그것의 목적 중에 하나가 고용유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용유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여행 자유화와 인천국제공항 건설 두 대형 항공사의 치열한 경쟁을 발판으로 단기간 급속히 성장한 우리 항공산업. 다시 사실상 독점 구조로 재편되지만 되돌릴 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시장이 어떻게 해서든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합병 후 독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 이익을 고려해달라 하는 이런 호소는 저는 먹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가격 인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사실 똑같이 한국에서 독점 기업이라서 현대기아가 한국에서는 가격을 되게 높게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현대가 원래 기아 인수한 거거든요. 대한항공도 아시아나 인수했잖아요. 똑같이 수준인 것 같아요. 통합 대한항공과 경쟁할 만한 항공사를 키우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유럽 노선, 미주 노선 이런 것들이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한테 이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그런 해외 노선들, 알짜 해외 노선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성장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대한항공의 경쟁자로 성장하고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 국제선 탑승객 10명 중 7명은 대한항공 계열. 독과점의 시대, 소비자만 부담을 지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